그날 밤 저는 간호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55살의 간호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65세 원장님과 저 두 사람만의 비밀이었던 그날 밤 야간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날 응급실 조명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어요. 심장이 뛰는 소리만 응급실에 가득했죠. 민영 간호사, 아직 준비 안 됐죠? 지금 응급실 당직실에 우리 둘뿐이죠? 그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던진 그 한마디는 제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위험한 주문이었어요. 겉으로는 응급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는 간호사였지만 속으론 만성적인 외로움에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죠. 이 공간이, 이 시간이 제게 허락된 파멸의 문이었을까요? 원장님 들어오시면 전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 외로움을요,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날 저는 이미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제 무너진 심장을 드러냈어요.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았을 때 저는 그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끝내 멈추지 못한 그 밤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응급실에서 일어난 일이라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건 제게 늦게 찾아온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민영, 지금은 55세입니다. 남편을 잃고 7년째 제 영혼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린 채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 7년이라는 시간은 제게 삶의 재건축이 아니라 끝없는 낙차의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 애써 자위했지만 현실은 제 상실감에 가혹했죠. 강남의 아파트 전세에서 지금의 반지하 월세로 거주 환경이 급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낙차는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경제적인 수치 이상의 무게였습니다. 저를 둘러싼 세상과의 단절,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의 상실을 의미했죠. 간호사라는 직업은 제게 생계를 유지하는 구명조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물 위로 떠오를 수 없었고 삶의 질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물질적인 궁핍이 아니라 정서적인 고립이었습니다. 제 안의 외로움은 이제 만성적인 통증이 되어 저를 괴롭혔습니다. 딸은 5년 전 엄마, 저만의 삶을 찾아 떠나야겠어요. 라는 짧은 통보와 함께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성공이라는 명분으로 외로움을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연락은 가끔 형식적으로 올 뿐이었고 그 거리감은 깊은 해협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절이나 제 생일에는 안부 문자만 한 통, 덜렁 오는 그 정도의 거리감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오는 그 짧은 문자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엄마 아프지 마. 나중에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라는 말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마치 저는 딸에게 짊어져야 할 미션이자 책임이 된 것 같았죠. 저는 홀로 된 어른으로서 가족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고독하게 버텨내야만 하는 투명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의 목표는 생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응급실 야간 근무는 저의 유일한 도피처이자 스스로를 징벌하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세상과 단절된 섬에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저는 하루 종일 짊어졌던 친절하고 헌신적인 간호사라는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제 얼굴은 가면을 벗은 듯 무표정했고 제 내면은 고독으로 가득 찬 호수 같았습니다. 환자의 신음소리, 의료기계의 규칙적인 비프음만이 저의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는 배경소음이었죠. 제 결혼 생활 또한 불행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내라기보다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저의 감정이나 여성으로서의 존중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존중받지 못했던 시절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 작은 배려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외로움은 이제 병처럼 깊어져서 스스로는 치유할 수 없는 남의 따뜻한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퇴근 후 텅 빈 집, 차가운 공기, 그 속에서 저는 밥을 먹는 것도 잊은 채 침대에 쓰러져 잠들곤 했죠. 외로움은 점점 저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고 저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존재의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저의 외로움을 알아봐주고 그 외로움을 채워줄 누군가의 따뜻한 공감과 숨결이었습니다. 그 숨결은 저에게 늦은 사랑의 회복을 가져다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야간 당직을 선 당직 의사 박 원장님은 65세였습니다. 그는 명문 의대를 나와 개인 병원장까지 지낸 사회적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성공을 이룬 분이셨죠. 하지만 저에게는 의사였지만 나를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에게서 풍기는 고독감은 저의 그것과 형태만 다를 뿐 근본적으로 닮아 있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아내와 사별한 지 오래되었고 자녀들도 모두 출가하여 홀로 지내고 있었죠. 응급실 야간 근무는 그에게도 어쩌면 텅 빈 대저택으로 돌아가기 싫은 외로움을 잊는 하나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저희는 사회적 지위는 달랐지만 고독이라는 병을 함께 앓고 있는 동병상련의 환자 같았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규격외로 큰 무거운 의료 폐기물 상자를 혼자 들고 처리실로 가려는데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넘어지기 직전에 그가 다가왔습니다. 민영 간호사, 위험하게 혼자 들지 마세요. 그러다 허리 나갑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그는 상자를 가볍게 들어 옮겨주었습니다. 별것 아닌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길에서 7년 만에 처음으로 존중받는다는,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그 작은 존중 언어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업무를 지시할지언정 저를 무시하거나 평가하지 않았고 저는 그를 단순히 권위적인 상사로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의 존엄성을 지켜주었고 저는 그의 고독을 읽어주었습니다. 저희는 종종 야간 응급실 구석의 작은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곤 했습니다. 그곳의 조명은 복도보다 훨씬 어두웠고 그 은은함 속에서 저희는 가장 깊은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늘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의 경제적 낙차나 딸과의 정서적 거리감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역시 의사라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풍요로움 뒤에 숨겨진 노년의 외로움을 슬쩍 내비쳤습니다. 그는 마치 왕관 속에 숨겨진 빈 공간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민영 간호사도 참 힘드시겠어요. 저는 이제 이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책임자라는 무게만 남아있고 사람은 없어요. 텅 빈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과연 뭘 위해 살았나 싶기도 하고 젊은 시절을 희생하고 얻은 이 모든 것이 지금은 그저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저를 동정하거나 감히 위로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서 공감했습니다. 그 공감은 저희 관계의 합리화의 토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몰래 합의 맥락은 저희 사이의 존중이라는 언어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선을 긋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늘 예측 가능했지만
그 예측 가능한 배려가 저에게는 가장 예측 불가능한 설렘으로 다가왔죠. 저는 그가 언제까지 저에게 이 선을 지킬지 궁금했습니다. 그 선이 무너지는 순간이 저에게도 어떤 해방감, 그리고 외로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줄 것 같았습니다. 그 미세한 긴장감과 배려는 이미 저희 둘 사이의 깊은 감정적 교류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상실을 위로하는 늦은 사랑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것은 제 안의 외로움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응급실에는 잠잠한 정적이 흘렀고 오직 생명 유지 장치의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죠. 자정 12시 30분 응급실 복도의 메인 조명이 절반 정도 꺼졌습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워지자 심장 박동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당직 의사 휴게실 앞은 유난히 어두웠고 그 어둠은 저희 둘만의 비밀을 품기에 완벽한 은폐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늘 그랬듯이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캔의 온기가 제 떨리는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가 캔을 건네주는 아주 짧은 순간 우리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접촉을 피하지 못했고 그 역시 서둘러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눈빛 속에서 깊은 외로움의 그림자를 확인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톡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순한 정전기가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쌓아왔던 저의 외로움이 그 작은 접촉을 빌미로 세상 밖으로 그에게로 뛰쳐나오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커피를 받았지만 박 원장님은 이미 그 긴장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관통하며 제 내면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응급실의 기계음보다 더 크게 느껴졌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숨결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영 간호사, 혹시 많이 힘드신가요? 표정이 안 좋으셔서 제가 요즘 너무 일만 시켰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신 건 아닌지, 저도 모르게 민영 간호사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죄송합니다. 힘드신가요? 라는 단순한 질문이 제게는 지금부터 당신의 외로움을 허락합니다라는 가장 듣고 싶었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외로움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 오늘은 정말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이 외로움이 저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응급실 당직실엔 저희밖에 없죠. 원장님과 저 둘이서만 괜찮으시다면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야기라는 단어는 저희 둘 사이의 암묵적인 암호였습니다. 그는 잠시 아주 길게 망설이는 듯 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에게 허락의 누적이었습니다. 그는 상사였지만 저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외로움의 신호에 귀 기울였습니다. 위로라 믿은 그것은 바로 이 순간 저의 외로움이 폭발하여 금기를 넘어설 준비가 된 감각적인 충동의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작은 허락이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심리적 경계에 서 있었죠. 당직 의사 휴게실의 문고리를 잡은 그의 손은 마치 이 세계와 저 세계의 경계를 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휴게실 내부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과 복도의 어둠이 대비되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당직 의사 휴게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응급실의 모든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세상과의 단절,
오직 저희 둘만의 섬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냉장고의 낮은 기계음과 저희 두 사람의 가빠진 호흡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저희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았을 때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후회가 밀려들 때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저에게 마지막 허락을 구했습니다. 민영 간호사, 지금 여기서 민영 간호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선을 넘는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지금 멈춰도 괜찮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도 우리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로 남을 수 있어요. 제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만할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의 존중과 의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순히 자극이 아니라 나의 외로움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7년간 외로움에 갇혀 지냈던 저의 심장을 그가 감히 침범하려 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배려와 존중이 저를 울렸습니다. 원장님, 저는 제가 불행해지는 건 이제 정말 지쳤어요. 이 외로움에서 하루만이라도 벗어나고 싶어요. 저를 밀어내지 말아주세요. 저도 원장님의 외로움을 알고 있어요. 우리 서로 위로해요. 제발, 저는 회복하고 싶어요. 그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급처치를 할 때처럼 익숙하지만 사적인 온기가 느껴지는 손길이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희 사이에 놓여있던 작은 담요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저희의 마지막 경계도 무너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영 간호사. 우리는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서로의 위로였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순간을 합의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후회하는 순간 이 관계는 멈출 겁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그에게 먼저 안겼습니다. 낯선 남자의 숨결이 저의 목덜미에 닿았을 때 제 안의 모든 긴장이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주는 리듬은 마치 잔잔한 파도 같았습니다. 조명의 은은함 속에서 차가운 벽에 기댄 저희의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끝내 무너진 간호사는 바로 이 순간의 해방감과 안도감을 의미했습니다. 금기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치유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두 사람만의 선언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체온을 통해 7년의 고독을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희는 비로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일상으로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더 이상 응급실 당직실은 금기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안전한 은폐 공간이었죠. 저희는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익숙함은 낯선 설렘만큼이나 소중했습니다. 저희의 만남은 필요를 넘어 갈망이 되었고 서로의 부재가 곧 고독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이라는 닫힌 공간을 벗어나 현실로 돌아갈 때마다 저는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마치 야간 버스가 다음 휴게소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관계가 현실의 정거장에서는 멈추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저희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이라는 좁은 공간을 벗어나 우리만의 새로운 정거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비로소 사람으로 만났습니다. 저희는 야간 당직이 아닌 날에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은밀했지만 저희에게는 가장 투명하고 솔직한 시간이었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 주말 오후에 인적 없는 시장 뒷골목 찻집, 때로는 그의 서재에서 만나 대화했습니다. 장소의 변주는 우리 관계가 단순히 충동이 아닌 정서적 확장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응급실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벗어나 현실 속에서 서로의 삶을 공유했습니다. 원장님, 저희 관계를 뭐라고 해야 할까요? 불륜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연인이라고 하기엔 나이 차이도 있고 세상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저희의 늦은 사랑이 이기적이라고 비난받을까봐 걱정됩니다. 민영 간호사, 불륜은 배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배우자를 잃은 홀로 된 사람들입니다. 서로에게 줄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민영 간호사를 동반자라 부르고 싶습니다. 외로운 황혼기에 늦게 찾아온, 그러나 서로를 보듬어주는 현실 위로죠. 우리의 늦은 사랑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는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함께하려 했어요. 그는 제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고 제 자존심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홀로 된 어른으로서 겪는 모든 고통에 공감했고 그 공감은 저희 관계의 평등함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밤 따뜻하고 사소한 문자를 주고받았고 주말에는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서재에서 함께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면 저희는 20대 연인들처럼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 설렘은 치기 어린 충동이 아니라 삶의 깊은 고독을 공유한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안정된 정서적 연결이었습니다. 저희는 비로소 우리라는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허락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제 딸이 우리가 만나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절 비난하겠죠. 아버지가 외롭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저는 늘 강한 아버지였으니까요. 노년의 외로움을 인정한다는 건 제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늘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민영 간호사 덕분에 저는 이 외로움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딸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왜 혼자 못 살고 남자를 만나냐는 딸의 냉담한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사랑을 확인받을 때마다 제 외로움이 채워질수록 저는 오히려 딸의 그림자가 더 크게 드리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비밀을 일상화했지만 결국 이 관계는 현실로 나와 승인을 받아야만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 이상의 세상으로부터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관계를 몰래 숨기듯 유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은밀함은 저희를 짓눌렀죠. 저희는 용기를 내어 박 원장님의 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인 가족 문제와 사회적 시선이라는 가장 큰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님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매우 냉담했습니다. 그녀는 저희의 만남이 아버지의 명성에 흠집을 낼까 혹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했죠. 아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50대 간호사와 60대 의사? 아빠의 사회적 지위는 생각 안 하세요? 응급실에서 만난 분이라니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뭐가 돼요? 저희에게는 충격입니다. 아빠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딸아, 내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에 갔고 나도
나만의 삶을 살아야 해. 나는 책임자라는 무게 아래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어. 민영 간호사와 나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있어. 이건 충동이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현실 위로야. 나는 민영 간호사에게서 존중과 사랑을 다시 배웠다. 너희들의 아버지이기 전에 나도 외로움을 느끼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따님, 저도 어머님의 자리를 감히 대신할 생각은 없습니다. 원장님과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동반자로만 남겠습니다. 저도 저의 딸에게 떳떳하고 싶습니다. 저희를 이해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버님의 곁에서 외로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따님께도 결국은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아버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저의 삶을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저희는 딸에게 저희의 삶의 낙차와 정서적 고립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저희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황혼연애라는 단어가 주는 가벼움이 아니라 상실 이후의 외로움이라는 무게를 함께 견디는 두 중년의 진실함을 보았죠. 특히 제가 7년간 겪었던 고독과 응급실이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서로에게 위로를 구해야만 했던 절박함을 이해했을 때 딸의 얼굴이 누그러졌습니다. 결국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영 간호사님, 저희 아빠를 돌봐주셔서, 외롭게 두지 않아 주셔서 고마워요. 아빠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두 분의 진심을 알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제가 아빠에게 서운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날 저녁 저희는 셋이 함께 따뜻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 사과, 약속, 3점 세트가 완성된 순간이었죠. 금기가 관계 회복자로 전환된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딸에게서도 오랜만에 진심이 담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 그분 괜찮은 분 같아. 그 문자 하나로 저는 7년간 짊어졌던 죄책감과 외로움이라는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더 이상 반지하 월세에 살지 않습니다. 박 원장님과 함께 살고 있죠. 물론 각자의 삶과 공간을 존중하며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종종 함께 여행을 떠나고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잡습니다. 끝내 무너진 간호사는 이제 외로움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행복으로 무너진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삶은 잔잔한 호수 같습니다. 그 잔잔함 속에서 비로소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그날 야간 응급실에서 위로라 착각했던 그 밤, 저희의 만남은 금기가 아니라 서로를 살린 치유였습니다. 외로움이 골마 터지기 직전에 저는 늦게 찾아온 늦은 사랑이라는 백신을 맞은 셈입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도 우리를 살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치유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간호사로 일하고 박 원장님은 병원에서 은퇴 후 자원봉사를 하며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치료하는 것은 비싼 약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심 어린 손길과 숨결, 그리고 평등한 존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내던졌던 비겁한 밤과 마침내 가족에게서 얻어낸 용서가 저의 삶을 완성하는 중요한 조각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과거를 끌어안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이 상실과 몰락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몰락 속에서 다시 일어설 허락을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 밤 행복해질 허락을 주었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금기가 아니라
서로를 살린 치유였습니다. 저희는 가끔 그날 밤을 회상하며 조용히 웃습니다. 그 밤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온한 일상도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오늘도 응급실로 출근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상실을 겪어도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늦은 사랑은 더 깊고 더 따뜻합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늦은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외로움에 지친 당신을 위로해줄 그 손길을 만났다면 댓글로 당신의 용기를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늦은 사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